제1장 특이점. 싱귤레리티 또는 특이점은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함수나 방정식의 해가 정의되지 않거나 무한대로 발산하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의 함수에서 x는 0은 정의되지 않거나 무한대로 발산하는 특이점이다. 이 그래프는 함수 fx는 x분의 1의 그래프다. x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의 값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x가 0일 때 함수가 정의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 점이 바로 특이점, singularity이다. 과학에서의 특이점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져 인간의 삶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혁되는 시기를 말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구글 딥러닝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로 30년 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예측하여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특이점의 시기와 관련된 예측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커즈와일은 대략 2045년을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예상한다. 창발적 능력, emergent ability이란 AI 모델에서 훈련되지도 않은 행동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이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AI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는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현상은 AI가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창발적 능력은 특이점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 도래를 예측할 때 무어의 법칙, Moore's Law를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 트랜지스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작은 부품으로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칩의 계산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1965년,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예측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해에 트랜지스터가 1개였다면 2년 뒤에는 2개, 4년 뒤에는 4개, 6년 뒤에는 8개, 8년 뒤에는 16개. 이렇게 계속 2배씩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컴퓨터 처리 능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무어의 법칙은 과거 50년간 반도체 발전의 주요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완전히 무효가 된 것은 아니며 양자 컴퓨터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즈와일이 2005년 출간한 책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사상인 트랜스휴머니즘 철학을 대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결합이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아가 신체 질병 치료, 수명 연장, 심지어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미래에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나노봇들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어 지식과 연산 능력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의식 또한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생물학적 신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잠재적으로 불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간의 뇌를 업로드한다는 것은 뇌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스캔한 후 이를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적절히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성격, 기억, 능력, 그리고 삶의 역사까지 온전히 업로드될 것이다. 인체 내의 나노로봇 통신 기술은 인간을 강력한 인공지능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패턴 인식 능력, 기억력, 전반적인 사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혁명이 완전히 실현되면 사실상 모든 의학적 사망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인간은 인터넷상에서 살면서
필요하거나 원할 때 자신의 몸을 가상 공간이나 물리적 공간에 투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몸이란 가상현실 속의 몸, 홀로그램으로 투영된 몸, 나노본 무리로 이루어진 물리적 몸, 나노기술로 구성된 또 다른 형태의 몸 등을 포함한다.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이 어떤 사상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 철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철학적 사상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0여 년간의 핵심 서양 철학 사상 중 일부를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제2장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용어는 존재, existence에서 유래하였으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는 철학적 사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전한 사상이다. 실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며 철학에서 존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나 작용을 포함한다. 실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으며 그저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이러한 무의미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불안, 고독, 고통, 죽음과 같이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드는 실존적 경험을 중시한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이런 경험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철학과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신학의 규범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원전 4세기에 존재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텔로스, 즉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씨앗은 나무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본질, 즉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지며 존재보다 우선한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존주의에서는 이성이나 도덕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본다.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적 사상에서도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자유를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지 않았다. 기존의 주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자유란 죄의 욕망과 사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주장은 장폴 사르트르의 말로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핵심 아이디어로 여겨진다. 이 말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 즉 목적이 없고 자신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실존주의 이전의 관점과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주장의 비교 예시이다. 실존주의 이전의 관점.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본질과 역할,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사람은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정치인이 될지, 선생님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구 문화에서 신의 절대적 권위와 신념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철학적 선언이다. 니체는 신의 죽음 이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초월한 인간이라는 뜻의 초인, 유버멘시 개념을 통해 신의 규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존주의는 대체로 무신론적인 경향이 있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발전 이전에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있다. 이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과 달리 인간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목적이 있다고 보며 개인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신에게서 발견하고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갈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존주의적 사상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의미와 목적은 일반적으로 성직자, 종교적 권위자 또는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교리나 규범에 의해 정해졌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만나는 주관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론적인 외부의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신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전통적 사상,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비교한 예시이다. 전통적 사상, 신의 뜻은 성직자나 종교적 권위자들이 제시한 규범 또는 이론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은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규범을 따라야 한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권위자가 가르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 내적 신앙 경험을 통해 신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여 자유의지로 그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을 옳다고 믿지 않으면 그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다. 도덕적 선택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개인은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제3장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1910년대에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언어학 강의에서 시작되어 1950에서 60년대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인류학, 롤랑 바르트 문학, 자크 라캉 심리학 등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전성기를 맞았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사회 문화 현상을 언어, 규칙,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명하려는 철학적, 학문적 접근이다. 소시르 이전, 즉 고대부터 19세기까지 언어는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소시르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반발하며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단어들 사이의 연결에 따라 의미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동적인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르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호를 기표 signifier와 기의 signifier로 나누고 이 둘의 관계가 자연적 또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 arbitrary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과라는 단어가 왜 과일을 의미하는지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사과라는 단어 자체는 기표, 프랑스어로 시니피앙, 그리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과일이라는 개념은 기, 프랑스어로 시니피에라고 부른다.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프랑스어 아비트헤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임의적인, 자유로운, 자유롭게 정해진 등의 의미를 갖지만 랜덤한, 무작위적, 무질서라는 뜻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소시르가 자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연적인 필연성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자유로운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자의적 관계의 예시이다. 영어에서 애플은 원래 과일을 뜻하지만 이제는 아이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컴퓨터 회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단어의 의미는 사회적 합의나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한 소시르는 언어의 의미는 언어 전체의 관계 속에서 다른 단어와의 차이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했다. 사과라는 단어의 의미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그 의미는 항상 다른 단어와의 차이와 대조를 통해 형성된다. 사과를 배나 포도와 비교했을 때 사과가 이들과 다르다는 점을 통해 사과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사과는 배와 비교할 때 더 단단하고 산미가 있으며 포도보다는 더 크고 무겁다. 이런 차이점들로 인해 사과라는 과일의 특징이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소시르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지는 않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는 이미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제4장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철학적, 문화적 운동으로 기존의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을 강조한 사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존주의와 구조주의를 포함한 이전 사상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정답을 찾거나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규범과 진리를 의문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고정된 의미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며 모든 진리와 의미가 상대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진리다와 같은 선언적인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은 이전 사상 중 하나인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비교한 예시이다. 실존주의, 지식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라고 정하듯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나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지식, 삶, 목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들의 의미는 항상 똑같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 이런 식으로 고정된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의심하면서 모든 개념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첫 번째, 후기 구조주의.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모두 언어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구조주의는 언어의 의미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는 반면 후기 구조주의는 언어의 기호 체계는 불안정하며 의미는 해석자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이다. 구조주의, 애플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일이 아니라 전자기기를 만드는 컴퓨터 회사로 의미가 바뀌었다. 컴퓨터 회사라는 의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후기 구조주의, 애플이 과일이 아니라 컴퓨터 회사라는 의미로 변했지만 그 의미조차도 문화적 해석과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고정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플이 혁신의 상징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본주의의 상징일 수도 있다. 언어의 의미는 결코 고정될 수 없으며 사람마다 맥락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1967년 롤랑 바르트는 그의 에세이 저자의 죽음에서 저자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저자의 의도가 작품의 해석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전통적인 문학 해석에서는 작품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믿었다. 반면 바르트는 작가의 의도를 중요시하지 않고 독자가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해석 방식을 반전시켰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바르트는 초기에는 문학 작품의 의미 역시 구조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기에는 이 관점을 넘어 독자의 해석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차이이다. 구조주의. 작품이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이때 중심은 사회적, 언어적 구조이다. 후기 구조주의. 개인이 작품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가. 이때 중심은 개인의 해석과 주관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후기 구조주의의 일환으로 언어나 개념의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순이나 불완전성을 드러내려는 철학적 접근법이다.
자크 데리데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남성, 여성, 정신, 육체와 같은 이진 대립 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상대적이며 무한히 확장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데리다는 구조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소시르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사과가 중심 개념으로 배, 포도와 같은 주변 개념들과의 차이 속에서 정의된다. 반면 데리다는 사과와 배의 차이를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무한하고 더 세밀하게 확장되므로 의미의 정의는 계속해서 지연되며 절대로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사과는 단순히 다른 과일과의 차이로 끝나지 않고 성경 속 선악과의 유혹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름다움, 건강이나 신선함을 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의 해체가 이루어진다. 데리다는 이러한 차이와 지연을 차연이라고 표현하며 사과라는 중심은 차연으로 인해 절대로 고정되지 않고 선악과, 아름다움, 신선함 등 다양한 주변적 의미들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무한히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세 번째,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 개념. 시뮬라크르는 장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개념으로 원래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원본과는 점차 관계를 잃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복제물을 뜻한다. 보드리아르는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를 더 이상 원본이나 진짜 현실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대중매체는 현실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왜곡하고 그 대신 시뮬라크르라는 현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현실 개념을 거부하고 이미지와 상징으로 복제된 현실이 진짜 현실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된다. 다음은 시뮬라크르의 예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여행지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 멋진 음식, 잘 차려입은 모습 등을 올리는데 이때 자신을 최고로 보이게 하는 모습만을 골라 게시한다. 삶의 고통, 불완전함, 죄악들은 종종 감추어지거나 필터를 통해 완벽하게 가공된 모습으로 게시된다. 이러한 편집된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속의 자아, 즉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가상현실 속 자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 흐려짐은 가상 자아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그 가상 자아를 보는 타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사진 속 자신을 진짜 자신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체는 자신의 가상 자아와 현실 자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또한 타자는 주체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와 현실을 구분하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느낄 수 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시리즈 또한 시뮬라크르의 예시이다. 워홀은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대량 생산된 작품을 창조했다. 이 과정에서 마릴린 먼로의 실제 이미지나 개성은 사라지고 그녀의 이미지는 상품화되어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형태로 변형되었다. 복제가 반복될수록 마릴린 먼로의 원래 이미지와 개성은 희석되고 복제된 이미지만이 소비되고 대중에게 인식되게 되었다. 워홀은 이러한 복제 과정을 통해 복제가 원본보다 더 중요한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5장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대 철학으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레이 커즈와일과 닉 보스트롬이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용어는 1957년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넘어서를 뜻하는 트랜스와 인간을 뜻하는 휴먼의 합성어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의 관점에서 삶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을 통해 능력을 확장하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그것을 감상하며 더 큰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했던 것처럼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할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이 고정된 경계는 허물어지고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게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가들은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기술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는 점차적으로 허물어져야 한다고 보며 인간의 본질과 기계의 본질이 융합되어 그 경계가 점차 모호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를) 통해 현실을 보완하거나 나아가 현실을 대체할 가능성도 고려한다.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로 살아가며 물리적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시뮬라크르의 완전한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제6장 현대 철학 흐름 요약. 20세기 이전까지 철학은 신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보편적이고 고정된 진리를 찾으려 했으며 인간 존재와 도덕, 사회적 규범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 경험의 주관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기존의 고정된 의미와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경계가 모호하다는 관점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은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제7장 결론 특이점 시대에 대비하기. 19세기 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 안전 문제, 속도에 대한 공포, 사회적 변화, 기술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우려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규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고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말과 마차가 갑자기 자동차로 대체되기 시작하자 마부와 마차 제조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자동차 산업이 보편화되면서 마차 산업은 점차 쇠퇴하고 관련 직업들도 새로운 현실에 맞춰 변화해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 자동차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지금, 트랜스휴머니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급진적인 측면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상실은 주요한 우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불안과 우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이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려면 불안과 우려를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내면에서 최소한의 저항만 일으키며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외부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변화의 중심에서 나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외부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모색하여 나와 타인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디스토피아적인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좌절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초연한 마음가짐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8장 영적 관점 첫 번째 과학과 영성의 시각 차이. 과학적, 이성적 관점에서 인류는 진보하고 있으며 특이점의 도래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업적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무한대로 발산하며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진보도 퇴보도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이다. 우주의 끝에서 인간을 보려고 한다면 인간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간을 창조한 신의 전지전능함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존재와 모든 업적은 영으로 수렴하는 것과 같다. 즉,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희미한 흔적에 불과하다. 결국 과학과 영성은 동일한 현실을 서로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과학은 무한한 발산을 꿈꾸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찬양하지만 영성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본질로 되돌아가거나 영, 즉 무의 상태로 수렴한다고 본다. 이 관점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시간과 존재의 무한한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점과 같은 수준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보이지 않지만 만물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초월적인 신을 육감적으로 느끼는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의 위대함에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비물리적인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과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숟가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과학은 신이 그를 표현하는 수많은 도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제9장 영적 관점 두 번째 급격한 사상의 변화. 현대적 이성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영성을 현대 사회를 퇴보시키는 비이성적인 믿음으로 간주하며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성은 진보의 걸림돌이자 비합리적인 잔재처럼 보일 수 있다. 문자가 발명된 이후 약 5,000년의 인간 역사에서 4,800년 이상은 신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사상이 주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신에 대한 논의가 점차 사라졌으며 이는 불과 100여 년 정도의 현상이다. 지난 4,800여 년 동안의 신과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류의 모든 정신적 행위와 사상적 탐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까? 최근 100여 년간의 사상의 급격한 변화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 방향을 바꾼 상황과 같다. 핸들을 급격히 틀면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성 때문에 차가 뒤틀리거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내면의 균형을 잃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고대 사상과 신학적 통찰, 영성을 탐구하며 현대 사상과의 관점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지혜를 연결할 수 있다. 제10장 영적 관점 세 번째 영적 신념 강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다른 믿음과 사상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영적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나 역시 한때 신이나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나의 신념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온전히 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틀려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내가 항상 옳다는 에고적 집착을 완화하고 사실상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진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한다. 또한 현대 철학과 다양한 동시대 사상을 존중하며 배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익한 점은 더 발전시켜 자신의 영적 신념을 강화할 수 있다. 영적 관점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조차도 신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존재로 본다. 우리 모두는 신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신을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잠시 꾸는 꿈과 같으며 이 모든 과정은 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마법이나 초능력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면 신이나 영성은 더욱 필요하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찾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기술을 창의적이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영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는다면 영적 신념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 또한 신의 섭리와 질서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과학은 외부 세계의 지식이며 영성은 내면 세계의 지혜이다. 과학과 영성은 반드시 대립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보완하며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